스티브 잡스 2,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등의 혹평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F의 성공이란 복귀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을 때의 첫 번째 성공을 말한다. 이 당시는 NXT 사장 시절, 결국 스티브 잡스는 결격 사유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대통령 수출위원회의 위원으로 공직에 봉사했다. 이 시기에 황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성이 변화하였는데 그 과도기적 사건이 바로 광포에서 픽사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이자 부사장이었던 엘비 스미스의 이름을 아예 픽사의 기록에서 말살한 사건이다. 애초부터 그는 그냥 잡스와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잡스와 열렬한 회의나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둘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고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할 정도로 맹렬히 싸웠다. 그래도 스미스는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했고 잡스도 스미스와 싸우면서도 스미스를 인정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러다 마지막 싸움에서 잡스는 스미스의 흉내를 내며 조롱했고 스미스는 절대로 타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룰이 있었던 잡스 사무실의 화이트보드에 마구 글을 썼다. 이 싸움 이후 엘비 스미스는 사표를 냈고 잡스는 사과하면서 회사에 남아달라고 설득했지만 거절당했다. 스미스가 퇴사한 이후 그의 이름은 픽사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비이성적인 일에 이성을 잃고 광포한 것은 예전 잡스의 모습이지만 애초에 자신에게 대놓고 대립하는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서 내쫓지 않고 그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싸움 후에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일은 이전의 잡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본래 능력 있는 인물을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지만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못 버티고 떠났다. NXT의 1992년에서 93년 단에 1년 동안 부사장급 9명 중 7명이 떠났을 정도. 하지만 이 시기에 인생의 암흑기를 겪으면서 잡스의 성격은 변화를 겪는다. 이때의 변화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의 스티브 잡스가 황야에서 배운 것 이라는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전 잡스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자신이 지시하는 마이크로 매니징에 집착했고 피하 직원이 뭐라고 조언해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잡스는 드디어 부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했다. 단적으로 이전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오로지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잡스를 띄우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고 오로지 잡스를 위한 쇼였다. 하지만 복귀 이후 이런 모습은 없어지고 각 부분의 담당자들이 자기 파트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디자인의 조너선 아이브, 관리의 팀 쿡, 소프트웨어의 크레이그 페더리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고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협상의 에디 큐, 마케팅의 필 실러, 하드웨어의 밥, 맨스필드라는 애플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전의 잡스라면 이런 인물들의 권위는 다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고 잘된 모든 공은 자기가 차지했을 것이다. 또한 잡스의 독차지 때문에 사람들은 실무진들의 이름조차 몰랐을 것이다. 고난을 통해 인간성의 결함이 다듬어진 잡스에게 드디어 능력 있는 인물들을 붙잡아 두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잡스가 죽자 포스톨은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해 추출되었고 맨스피드는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변한 점은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뛰어난 인재를 집어내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기는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사건건 간섭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고난을 겪고 복귀한 이후에는 믿지 못하겠으면 일을 맡기지 말고 일을 맡겼으면 믿으라 는 경고에 충실하게 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복귀한 이후 나중에 에메키 되는 F의 컴퓨터 라인업인 프로젝트 C의 마케팅을 잡스가 마케팅 전문 회사에 일을 맡겼는데 이들이 에메키라는 이름을 뽑아낸 뒤에 잡스를 만나러 갔다. 거기서 잡스는 F에서 C의 멋진 제품명을 지었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다. 잡스가 보여준 이름은 필 슐러가 지은 마이크맨. 그거는 잡스에게 마이크맨은 소니 제품의 뉘앙스와 여러가지 이유로 좋지 않다고 말하자 잡스 자신은 마이크맨이 마음에 든다며 고집을 부렸다. 최종적으로 에이맥으로 결정하기 전까진 고집을 꺾지 않았으나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꺾은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일화 잡스는 이들에게 마이크맨이 애플의 마케팅 부사장 필 실러의 아이디어라고 밝혀주었다. C 마케팅을 맡은 마케팅 전문회사의 켄 시걸은 마이크맨은 부적합하다. 이메키 낫다고 말했지만 잡스는 고집을 부렸다. 그러면서 다음 미팅까지 마이크맨을 능가하는 다른 이름을 지어오지 않으면 마이크맨으로 하겠다고 한다. 두 번째 미팅에서 잡스는 새로 마케팅 회사가 뽑아온 이름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전히 마이크맨이 좋다고 하자 켄 시걸은 다시 에이맥을 제안했다. 잡스는 에이맥이란 이름이 싫지는 않지만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며 마이크맨이 낫다고 말한다. 두 번째 미팅 다음날 잡스는 에이맥으로 결정하자고 한다. 나중에 애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잡스는 에이맥이라는 이름이 어떤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고 실제로 실크스크린으로 에이맥을 시일에 프린트해서 한동안 들여다 보기도 한 뒤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에디베시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 고집불통 잡스였다면 스스로 뽑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마이크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고 애플은 버드맨,
F1은 후원년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황야에서 고행을 마치고 돌아온 잡스는 비록 그 못된 버릇을 완전하지는 못해도 얼마나마 고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인격적인 면에서의 문제를 많이 고친 건 아니어서 이후로도 많은 일화를 남겼다. 자신의 차량이 도둑에게 털린 경험을 겪고 죽기 직전까지 항상 자신의 차량이 잘 보이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곤 했으며 차에는 번호판도 안 달고 다녔다. 이유는 번호판을 달면 차 디자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고 단지 회사 바로 입구 장애인 주차 공간에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번호판을 안 단 것이 맞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적으로 차 구입 후 6개월 안에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걸 싫어해서 6개월마다 같은 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SL 55 AMG를 새로 리스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가 성격 때문에 잃은 것에는 그 자신의 목숨도 포함된다. 고집을 좀 꺾었다고는 해도 그는 암을 치료하자는 의사들의 말을 처음엔 무시하고 몇 달간 대체약을 고집하는 바보짓을 벌였다. 마음을 고쳐먹고 늦게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늦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된다. 췌장암이 치료가 어렵기는 했으나 비교적 일찍 발견했고 췌장암 중에서도 치료율이 굉장히 높은 종류여서 제대로 치료했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꽤 있었다. 하지만 잡스는 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인간성 문제를 애플의 약점으로 잡고 애플의 라이벌 소니의 애니메이션 제작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잡스가 사망하자 얼마 뒤 제작 중이었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에 스티브 잡스를 대놓고 조롱하는 요소를 많이 박아넣었다. 영화를 보면 잡스의 흑역사이자 부정적인 면인 인간성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건 오히려 호평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영화에 나온 요소들의 대부분은 유언비어이며 근거가 없다. 심지어 객관적이지 못하고 애플을 향한 소니의 질투심이 드러날 정도로 풍자가 주관적이며 아예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애플 빌런 집단으로 묘사한 점에 대하여 비판받았다. 또한 애플과 잡스의 긍정적인 평가와 업적까지도 모두 부정적이고 표현적으로 묘사한 건 비판받아도 마땅한 요소다. 잡스의 성은 원래 네즈로 발음된다. 원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면 조부스가 되겠으나 아무래도 잡스가 미국인이라 본인이 사용하던 미국식 영어에서 저를 용인 발음보다 더 큰 개구도로 발음했던 점, 굿이나 랍스터처럼 어말이나 자음 앞에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 관습 때문에 해당 표기가 공식 표기가 되었다. 언론 보도나 서적 등에서 영어권 인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뒤에 오는 스의 처리는 원어와 동떨어지거나 중문원방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 원칙 제6장의 규칙 중 하나인 어말에 쓰든 스로 적는다는 것을 따라 원어와 동떨어지게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성격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같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면서 또한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과 사람들을 설득 수 있는 어떤 믿음을 주는 성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고집스럽고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이 뛰어난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수수하고 소심한 성격을 지닌 흔한 공대생의 워즈니악처럼 장난을 많이 치고 성격이 조금은 지는 걸 싫어하는 유치한 스타일에 더욱 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매체에서는 잡스가 자신의 단점 혹은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약간은 사이코스러운 성격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종교는 선불교로 리드 칼리지 철학과를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한 후 사과 농장에서 히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일본 선불교 승려인 오토가와 고분 치노를 만나 선불교에 입문했다. 왼손잡이다. 다만 수기는 오른손으로 썼다.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손으로 턱을 쥐고 있는 사진도 잘 보면 왼손을 쓰고 있다. 밥 딜런의 광팬이었고 그를 매우 존경했다. 딜런이 녹음한 773곡 전곡이 담긴 디지털 패키지 세트를 iTunes 스토어에서 판매하기로 했는데 상품의 출시를 알리면서 잡스는 밥 딜런은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자 뮤지션이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제 영웅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애플 초창기 잡스는 100시간 분량이 넘는 1960년대 딜런 음악 해적판을 수집했다. 월터 아이작슨이 저수한 잡스 전기에 따르면 그와 애플 초기의 스티브 워즈니악은 딜런 팬으로서 마음이 맞았다. 딜런의 노래책을 구입해 가사를 해석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고 워즈니악은 말했다. 딜런의 가사들은 창조적 사고를 불러내는 주문이었다. 그 뒤 잡스는 1984년 매킨토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밥 딜런의 곡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마침내 딜런과 상봉했다. 잡스의 전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딜런의 방 앞쪽 테라스에 앉아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잡스는 긴장했지만 그의 우상은 내가 바라던 그대로였다. 정말로 허심탄회하고 솔직했다. 잡스가 기억하는 한 그가 너무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온 적은 오직 밥 딜런을 만났을 때뿐이었다는 대목도 있다. 비틀즈의 광팬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의 아이폰에는 비틀즈의 명곡인 Strawberry Fields Forever가 무려 1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버전으로 담겨져 있었을 정도였다. iTunes은 이후 최초로 전 세계에서 비틀즈의 모든 곡을 감상할 수 있는 음원 서비스가 되었다. 이는 애플과 동명의 회사였던 비틀즈의 음반사 애플 레코드와의 분쟁 때문인데 2004년 즈음 애플의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꼬인 저작권을 모두 인수하였다. 이후 2009년 비틀즈의 음원이 스테레오 기반으로 리마스터링된 뒤로 2016년이 되어서야
기타 음원 사이트에 비틀즈의 곡이 서비스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빌리 지엔을 즐겨 들었다고 한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빌리 지엔을 들었다는 후문이 있다. 워드니악의 증언으로는 아인랜드에 움츠린 아틀라스를 좋아했다고 한다. 반전 가수로 유명한 조한 바에즈와 잠시 사귄 적이 있었는데 잡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나중엔 그냥 친구로 남았다. 그가 밥 딜런의 광팬이기 때문에 사귄 것이란 얘기도 있으나 바에드 측에서 이를 이상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비건 채식주의자였고 견과류와 물만 먹었다고 한다. 로런 파월과 결혼하기 전에는 떨어진 과일만 먹는 극단적 채식주의자였다가 결혼할 때쯤 비건으로 전향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의사 권유에 따라 잡식을 했다. 채식주의자였지만 가족과의 일본 여행 때 장어 초밥만큼은 너무도 좋아했다고 한다. 훗날 영화 잡스에서 잡스 역을 맡은 애쉬턴 커처도 영화 촬영 당시 메소드 연기를 위해 물과 견과류만 먹다가 췌장에 이상이 생겨 응급실에 호송되었었다. 헤일로 전쟁의 서막이 출시되기 전 제작사인 번지가 경영위기로 잡스에게 인수 제안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잡스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인수하려고 했지만 마소가 선수를 쳐서 번지를 인수한 상태였고 이에 분노한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펩시의 젠 CEO였던 존 스컬리를 애플의 CEO로 영입할 때의 일화가 꽤 전설적인데 설탕물이나 파는 거 그만하고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시켰다고 한다. 훗날 스컬리는 잡스를 내쫓아버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스컬리는 훗날의 F1과 알펠의 직계 조상인 뉴튼 메시지패를 만들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잡스의 말대로 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지만 이 사람은 사업가치 절대 개발자가 아니다. 물론 IT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는 유능한 경영자임은 사실인데 위의 FBI 보고서에는 그런데 기술 부분에서는 별로라는 평가도 있었다. 아타리 근무 시절 게임을 개발한 경험은 있다고 수레대나 컴퓨터 설계적 측면에서 워즈니악의 공이 지대하다.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명문대학도 아니고 그저 대학 중퇴자의 입양아. 문제아였던 그가 21세기 IT 산업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그의 삶 자체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준다. 그래서 잡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워즈니악이 없었다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인물이란 얘기를 자주 한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물론 워즈니악 본인은 잡스가 없었다면 자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을 것이라며 잡스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애플의 설립과 성장에 있어 워즈니악과 잡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게 맞다. 애초에 그는 조지 루카스로부터 픽사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으나 픽사의 인수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픽사의 IPO로 인해 기사회생했고 직원을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한 회사의 CEO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 픽사가 디즈니에 인수하면서 잡스는 디즈니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차후 그의 유산은 부인이 상속했으나 로런 파월 잡스는 지분을 일부 정리하고 2019년 기준 디즈니의 5대 주주가 되었다고 한다. 애플의 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켄 시걸은 잡스가 1997년 회사에 다시 복귀했을 당시를 떠올렸는데 잡스는 한 미팅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데스크탑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패배했다.고 말했다 한다. 그 말은 더 이상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애플다움을 다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잡스는 애플을 BMW에 비교하기도 했는데 BMW의 경우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면 5% 남짓의 소규모 브랜드이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브랜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처럼 애플 역시 양보다는 퀄리티와 혁신에 더 집중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잡스는 인식한 것이다.